안녕하세요.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 도연영입니다. 포근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기온은 조금 더 떨어진 이 월요일 아침이지만 감기 조심하시면서 이 3월의 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3월 첫 주 우리 증시는 조금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주말에 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본격적인 봄바람이 우리 증시에도 불어질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의 한상춘 부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증시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가 쓰나미에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을 했다. 네,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네, 주말에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하락세를 나타났습니다는 네. 주간 단위를 보면 소폭 상승한 선에서 그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심했던 것이 지난주 미국 증시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역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데에는 리비아 사태로 인해서 리비아 사태의 미국 증시의 영향감, 특히 미국도 12,000선이 넘는다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자스민 혁명이라고 불리는 리비아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서 역시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됐는데요. 그러나 주간 단위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데에는 역시 미국 경제의 월가에서 가장 바라는 소위 고용지표, 이 고용지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현재 외부적으로 아무리 악재가 터져 나오더라도 네.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를 완충시키는 버퍼 이펙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지난 3년 동안 국가 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경기를 부양해 왔습니다는 지금은 추가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든가 정책 여지가 상당히 제한된 이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채 문제가 더 이상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추진하지 못할 만큼 누적됐다든가 이런 상태에서 이 제스민 혁명 같은 이런 부분에 완충되려면 무엇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기를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데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GDP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민간 소비에 지금처럼 자산 소득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 역시 고용이 증대되고 고용이 증대해야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가 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는 지난주에 발표했던 주간 실업 청구건수라든가 이런 것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나옴에 따라서 월가에서 가장 바라는 이러한 사양들 패러다임 시프트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이 자스민 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정 요인을 흡수해 나가면서 네. 비교적 견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주말에는 역시 리비아 사태가 크게 도달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유가의 아까 쓰나미라고 표시했을까요? 네. 유가의 쓰나미인데 좀 우리가 말은 좀 이렇게 너무 격한 그렇습니다. 표현이었나요? 격한 표현. 예. 저는 증시가 심리에서 많이 좌우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렇죠. 도윤이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서 네.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금 말씀도 주셨습니다는 이 유가가 사실 서부 텍사스 증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서 3대 의장이 실질적으로 보면 100달러대에 진입하면 이것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되고 일부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는 네. 장마판에 다시 미국의 다우지수가 오르는 선에서 마감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중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한 80포인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의 증시가 마감됐긴 했습니다는 그 자체 움직임을 보면은 국내 증시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내 증시에서는 크게 부담은 되지는 않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09년 3월 9일이었죠. 지수는 정말 최악의 지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지수는 가까이 이 2배 정도의 성장을 보였었는데요. 경제 이 환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해요. 시장이 이렇게 지금까지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의 또 한 가지 이슈는 중국의 양회입니다. 양회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나요? 네, 양회 대회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 관심됐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회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전국인민 정치협상 정협이라 그러죠. 그리고
전국인민 대표자대 전인대회가 네. 의미를 하는데요. 대체로 이번에 그 양해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과연 중국이 12차 5개년 계획의 첫 해를 맞아서 거시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목표 성장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네. 이런 것이 주가 됐습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목표 성장률을 7%로 설정해서 이전보다는 상당히 균형적인 성장 발전 전략을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균형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좀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는 초반의 그 경제 성장 단계에서 양띠기 경제, 즉 중계 대약진 운동으로 표시되는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노동과 자본 같은 이런 것의 양적 투입을 통해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이런 것을 보통 extensive growth faster에서 외연적 성장 단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이런 단계에서는 고도 성장을 하긴 하지만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농 간의 갈등이라든가 계층 간의 그 불균형, 소득 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성장통에 나와서 중국의 그 추가적인 성장을 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성장통을 이렇게 줄이고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효율성을 그 중시하는 단계로 해서 자본주의의 그 시장 경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술 혁신 같은 이런 것과 또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가 하는 경제 구조의 재편을 내는데요. 이번에 양에 대해서 결정된 내용을 보면 고스란히 그런 내용들이 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선 성장률 높게 고성장 전략을 가면 그런 정책들을 제대로 정착 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목표 성장을 내리고 내실을 다른 쪽으로 이런 쪽으로 결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방송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중국의 자산시장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은 지난해 이후에 중국이 물가 문제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추진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상만큼 올라가지 못했던 큰 장현이었었는데요. 이번에 그 양해대를 통해서 과연 그 중국이 이러한 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특히 중국에 그 투자했던 또 중국 관련된 펀드에 투자했던 이런 사람들이 커다란 그 관심이 되고 또 물론 이제 우리 정책 당국자도 상당히 관심이 됐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한편으로는 기준금리를 차단시키는 노력이 지속되겠습니다는 정정같이 인플레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 인상만 단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인플레 문제도 수요 견인 디맨드 풀 사이드의 그 인플레 요인뿐만 아니라 코스트 푸시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인플레 요인이 강하다 보니까 위안화 평가 절상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네. 이 문제를 잡아가는 이런 노력이 아마 이번에 정책 결정에서 한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은 좀 다소 줄어들고 네. 위안화 평가 절상 쪽으로 간다면 중국의 그 증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게 했던 장애는 좀 다소 풀리지 않겠느냐. 예. 그런 각도에서는 빠르면 4월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의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실제로 입안이 돼서 실행에 옮기려면 좀 시간을 요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정책적인 그 집행 기간, 소위 임플리멘테이션 타임렉을 감안한다면 올해 그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그 주가를 비롯한 자산 시장이 이 중국의 증시가 되겠죠.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조심스럽게 이제는 회복되는 국면. 이런 상황에 이번 주에 중국의 그 상해 종합지수가 네. 3,000선 돌파하는 여부가 그러한 그 전제적인 어떤 상징적인 신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상해 종합지수가 3,0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느냐 이 여부가 이번 주 글로벌 증시의 또 다른 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두 축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목표 성장률은 조금 낮추더라도 내실을 다지는 전략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따른 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일정 확인하신 이후에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른바 제스민 혁명이라고 불리는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 약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도 이 환율은 그 어느 현안보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화의 약세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들어서의 대내외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종전의 인식대로로 본다면 최근에 외환시장 모습은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제스민 혁명과 같은 이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지정학적 위험이 나오면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사람이 안정시구 심리가 강하죠. 마슬로우 인구 욕망 축적 5단계설에 보면 사실 사람이 불안하면 안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외환시장에서는 소위 그 세이프 헤이븐 커런시 안전통화로서 미 달러 가치가 부각하면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종전의 모습입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중심 통화로 거론되었던 유로화라든가 그 다음에 그 중개 위안화에 대해서 달러 약세가 두드러진 현상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 그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 보면 달러 유로 환율이 유로당 1.40달러를 장중한 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유로화에 대해서 미 달러가 그만큼 약세를 보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안화 환율도 지금은 달러당 6.5 위안대에서 연일 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다는 것은 위안화에 대해서 미 달러가 그만큼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달러 약세가 이게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미 달러에 대신할 수 있는 중심 통화로 거론됐던 이런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 미 달러 약세가 두드러진 것이 하나의 최근의 그 대내 외환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나 이 불안 요인이 있을 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특히나 심해지는데요. 왜 지금 이 달러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정학적 위험이 나오면 중심 통화 선이 되는데요.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달러가 그만큼 중심 통화로서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 달러가 이렇게 중심 통화로서 지위가 이렇게 약화되는 이유에 있어서는 일단 당사국 기원으로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는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 이것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경제라든가 또 미국의 국채라든가 미국의 그 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신뢰가 종전만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보면 도연형과 저랑 이제 비교했을 때 도연형과는 신용 상태를 잘 관리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는 예전에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다. 근데 그 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용불량을 기회로 해서 재산을 많이 불렸다. 근데 이제 이 신용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재산 상태를 보면 지금은 내가 도연형보다 많다고 이렇게 본다면 시청자 여러분이 만약에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신용등급 볼 때는 지금의 그 조건을 따진다면 사실 나에 대한 신용등급이 도연형의 것보다는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보면 그 과거의 신용불량이라든가 한 국가 입장에서는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인해서 똑같은 여건에서 국가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2에서 3단계 정도 낮게 평가되는 소위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보면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전에 도연형의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추노라는 드라마는 거기에 나오는 그 여성 입장에서는 장혁 씨의 그 볶음만 보지 마시고요. 이 추노를 이렇게 할 때 노예를 쫓아갈 때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노예라는 낙인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시청자분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낙인 효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추노 이펙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노가 워낙 인기를 끌어서 그런지 이 추노 이펙트라는 표현을 쉽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미 달러가 최근 들어서 이게 중심 통화를 이렇게 위상을 떨어지는 것은 금융위기를 3년 겪은 과정에서 금융위기를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달러 위상이 미국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상이 약화되는 네. 일종의 그 스티그마 이펙트, 추노 효과다, 낙인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달러 약세가 계속해서 조금 더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예. 이러한 그 달러 약세를 보이는 이런 요인들이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구조적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그 다른 국가들의 할달러 조짐이 지금 아주 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달러 약세는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국제 그 외환시장의 그 참여자라든가 또 환율과 관련된 예측기관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지금의 그 달러 약세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본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그 국제 통화 질서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1971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선언 이전까지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요. 그다음에 1971년 닉슨의 금태한 정지 이후에 1976년 킹스턴 회담. 이 킹스턴 회담은 환율은 자국의 수급 여건에서 결정된다 하는 프로텍션 시스템, 자유변동 환율제가 결정된 체제거든요. 이때까지는 스미드소니언 체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이러한 그 자유변동 환율 체제가 됐는데요. 네. 궁극적으로 보면은 미 달러의 중심되는 달러의 중심의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이러한 그 달러 중심 체제에 해당되는 브레튼 우즈, 신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지금은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고 네. 글로벌 증시 입장에서는 벌써부터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중심 떠나서 미 달러 지위가 떨어진다면 달러 가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기 때문에 예. 제스민 혁명 이후에 글로벌 증시에서는 달러 가치가 실제 폭락을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달러 가치 폭락설이 하나의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대로 탈달러화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새로운 중심 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까지 그 미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 통화 논의는 네, 투 트랙 이원적 방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그 한 길은 뭐냐? 투 트랙이라면 한 길은 뭐냐? 원 트랙은 뭐냐? 하는 각도에서는 글로벌 전체 차원에서 미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중심 통화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9년 3월 달에 미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 통화로 사실 중국이 제안했던 IMF의 준비 통화에 해당되는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 특별 네. 인축권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글로벌 차원의 중심 통화로서 계속해서 거론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은 그 제3의 가치를 많이 따지죠. 그래서 제3의 가치, 완전히 종전과 새로운 이런 예. 가치를 따지는데요. 그러면 따라서 제3의 통화라 할 수 있는 테라. 선생님 그 라틴어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잘 모르세요? 예. 그래서 라틴어인데요. 이게 이제 지구라는 뜻을 갖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라는 그런 논의가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의 그 유로화를 그 전 세계 차원에서 확장시키자 하는 글로벌 그 유로화 이런 것이 글로벌 차원에서 미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심 통화 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른 트랙은 지역 공동 차원에서 공동화폐를 도입하자 이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요즘은 국제사회가 지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주의, 리저널리즘이 가장 그 특징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보면은 한 국가만으로 이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리적 인접하고 경제 이해관계를 갖추는 국가들이 지역 블록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 블록을 형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유럽과 마찬가지로 단일 통화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지금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모두가 지역 공동화폐의 논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중동의 유로화, 아프리카의 유로화, 중남미의 유로화, 예. 아시아의 유로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속해 있는 아시아만 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은 그 경제 교육을 하는 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좀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그 단일 통화 논의도 아시아에서는 1980년대 일본이 대동아 공역권 차원에서 이 경제적 측면에서 식민지를 하기 위한 엔화블록권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공동화폐 첫 시발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중국이 부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중심국인 일본 엔화와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국의 인민폐 엔화와 민폐 합쳐서 엔민폐 논의가 됐다. 네. 그리고 2000년대 더불어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의 회원과 이익장을 반영하는 아시아 유로로 아시아 단일 통화가 진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미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중심 통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 범세계 차원과 지역 공동 차원에서 이원적 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글로벌 이슈라고 하면요, 이 환율 전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될 경우 이 환율 전쟁이 올해에도 불거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미 이제 불거지고 있어요. 예.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아까 방송 전에도 우리가 근린 궁피가 정책이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서 이 통화를 그 약세를 유도할 때는 그 국가는 그 수출이라든가 경기에 미치는 이런 그 긍정 효과가 있습니다는 환율은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러한 차원에서 근린파 국비 네. 정책이거든요. 특히 미국이 사실 중심 통화인 미 달러 가치가 약세력을 보일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그렇게 파장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들이 이렇게 상품이라든가 경기에서 미치는 충격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미 달러 약세에 따라서 이렇게 부담을 느낀다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서 다른 국가들도 미 달러 약세한 만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국들이 그 화폐의 평가절의 경쟁적인 이런 경쟁적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통화에 대해서 평가절을 한다는 것은 자기 이익만을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통상 정책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처럼 이게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툭툭툭툭 터져나온 리스크가 있을 때는 이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들이 협조라든가 공존이 필요한데요. 협조가 공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또 어려움을 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지금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또 작년에 그 8월 달에 글로벌 환율 전쟁이 불거졌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작년과 지금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과 신흥국 문제이기 때문에 네. 조율이 비교적 이렇게 쉬웠습니다. 예. 그러나 최근에 있어서의 환율 전쟁은 선진국과 신흥국뿐만 아니라 신흥국과 신흥국 간에 소위 그 쌍무적 형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세계 공동 차원에서 협상이 되려면 한쪽과 다른 쪽과 이렇게 협상이 되려면 조화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이 조화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의 달러 가치 폭락선과 함께 제기되는 글로벌 환율 전쟁의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법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난해 11월이었죠. G20 서울 회담 이후에 이 환율 전쟁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논의됐던 방안들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많은 방안이 논의됐죠. 예. 그 중에서도 아마 시청자분이 이 미래에셋 미디어를 통해서 특히 스텝 전이 상당히 강조했던 것이 G20가 뭔가 해가지고 아마 많이 그 어떤 그 방송 매체보다도 미래에셋 미디어에서 많은 그 경제 교육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들 G20에 논의했던 내용들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환율 전쟁과 불균형 차원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고 인상이 깊었던 것이 경상수지 예시 가이드라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종전과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경상수지 가이드 제도는 종전의 같은 경우는 적자국이 문제다. 그래서 적자기만 과도하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GDP가 3% 벗어났을 때는 여기만 규제하는 적자에 대한 규제만 있었습니다. 네. 이 경상수지 예시 가이드 제도는 적자가 있으면 흑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도한 흑자구에 대해서 규제했던 것도 이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냐? 교회님께는 방송에서 뭐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주고 경쟁력을 보여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칙인데요. 네. 자, 독일과 프랑스 같은 이런 흑자국들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 제품이 개발해서 경쟁력을 개선해서 흑자를 낳는데 세계 공동 차원에서 이것을 흑자 규모를 줄여달라 하면 자본주의 본질상 맞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예. 상당 부분 이게 합의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기대는 많았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대체로 그
큰 진전 없이 지금 답보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국제통화 질서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 초기적이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 달러가 지금 폭락세에 될 만큼 이렇게 국제통화 질서에 그동안 유지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균열이 된다면 우리처럼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앞으로는 달러 위상이 좀 떨어지고 다른 그 위안화라든가 그다음에 그 위안화 같은 이런 위상이 좀 증대될 때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구성 통화를 다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결제 통화를 다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이렇게 새로운 그 환경이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외환보유라든가 결제 통화에서는 달러 위주로 그대로 그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요. 네. 이러면은 달러의 위상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상당 부분 피해를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환보유고의 통화라든가 결제 통화의 다변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달러 균열 조짐을 계기로 해서 계속해서 지역 차원의 그 공동화폐 도입 논의가 급진될 거 보이는데요. 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선진국가 개독의 밸런스 입장, 균형자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롤플레이, 이 롤링을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런 논의에서 주도권을 지느냐 안 지느냐 이 여부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네. 주도권을 지면 우리 이익이 그만큼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 아시아 단일 통화 논의에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미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면 우리 통화가 이렇게 절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수출 기업이라든가 이런 위치는 부정적 측면만 이렇게 그 부정적 측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뭐 원화가 평가 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지금 최대 현안이 인플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화 절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화의 그 절상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다만 원화 가치가 그 절상이 돼서 적정 환율 수준 이상으로 원화가 절상될 때는 인플레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는 또 다른 거시경제 목표에 해당되는 수출과 경기에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 파리스픽스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상당 부분 많은 정책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가 아시아 단일 통화의 논의를 할 때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달러가 약세의 흐름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가 엔화 관련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원화 절상 추세가 이렇게 지속될 때는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만큼 환차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국내에 캐리 자금을 중심으로 유입되는 지금의 외국인의 뭐 매도세를 따진다면 이 매도세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원화가 절상될 때는 우리 수출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서로가 명암을 이렇게 엇갈리지 않겠나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엔화입니다. 일본 경제 같은 경우는 되게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간나오토 정부가 일본 국민으로부터 지지도가 한 20% 밑으로 떨어진 점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일본의 그 정책 일정은 중의원이 좀 해산되고 그 다음에 간나오토 정부가 조기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간나오토 정부가 정책 작은 목적을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일본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 엔화 강세 정책을 인지로 취재했던 부분이 풀린다고 본다면 네. 앞으로 일본의 그 엔화 가치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대일 수출 경쟁력 부분에 약화가 우려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련된 업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예. 특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엔화 부채를 갖고 개인병을 하시거나 예. 또 엔화 부채를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 그동안 경제 여건에 비해서 일본의 그 엔화가 강세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또 이 상환 시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혼란을 빚었던 것이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았을 때는 엔화가 약세가 되어서 좀 늦출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늦추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빨리 갚았으면 하는 정도로 엔화가 강세가 됐던 것이 지금까지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나 그 정책을 추진했던 간나오토 정부가 지금 국내 지지도로부터 2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에 대한 주도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엔화 가치는 일본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엔화가 약세가 되지 않게 되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엔화 부채를 갖고 있거나 기업에서 엔화 부채를 갖고 있는 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상환 시기를 좀 하반기로 좀 늦추면 사실 그 부담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상춘의 경제를 보는 눈에서는요, 달러 가치 약세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특히 댓글로 함께해 주신 분들, 오디님, 재훈이님, 늦가기님, 얄얄님, 그리고 모도리님과 담배꽁초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